차가운 가을비가 유리창을 세차게 두드렸다. 신은아의 시선은 거실 한가운데 붙어 있는 붉은색 압류 딱지에 고정되어 있었다. 마치 그녀의 심장에 직접 밝힌 낙인처럼 그 선명한 붉은색이 그녀의 모든 희망을 조롱하고 있었다. 며칠째 이어진 이 지옥 같은 상황은 그녀의 마지막 남은 인내심마저 갉아먹고 있었다. 아버지의 작업실이었던 이 집, 그녀의 유일한 안식처가 이제 곧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었다. 문이 거칠게 열리는 소리와 함께 검은 양복을 입은 남자들이 들이닥쳤다. 그들은 비에 젖은 구둣발로 거실 바닥을 망설임 없이 더럽히며 들어섰다. 선두에 선 남자는 험악한 인상에 비릿한 미소를 띠고 있었다. 그는 집안을 둘러보며 마치 제 것인 약물건들을 툭툭 쳤다. 신은아 씨, 이제 더 이상 기다려줄 시간 없습니다. 오늘까지 변제하지 못하면 이 집은 우리 겁니다. 은하는 말은 입술을 깨물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만은 굴복하지 않았다. 시간을 조금만 더 주십시오. 어떻게든 마련해 보겠습니다. 이 집만큼은 안 됩니다. 그녀는 지난 몇 달간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다. 밤낮으로 아르바이트를 하고 공모전에 작품을 출품하며 발버둥 쳤지만 아버지가 남긴 사채의 이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나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남자는 코웃음을 쳤다. 시간? 우리가 자선사업가인 줄 압니까? 당신 아버지가 진 빚이 얼마인지 잊었습니까? 아니면 LK그룹의 개발 부지 한가운데 있는 이 알짜배기 땅을 순순히 넘길 생각은 없고? 남자의 말에 은하는 순간 의아함을 느꼈다. 단순한 사채가 아니었다. 이 모든 것이 처음부터 이 집을 노린 계획된 함정이었음을 어렴풋이 직감했다. LK그룹이라니요? 저희 아버지는 그저 은하가 말을 채 잇기도 전에 남자가 그녀의 말을 가로막았다. 이제 와서 그런 게 무슨 소용입니까? 돈이 없으면 몸으로라도 갚아야지. 남자의 불결한 시선이 은하의 전신을 훑었다. 은하는 공포와 역겨움에 몸서리쳤지만 물러설 곳이 없었다. 그녀는 두려움 속에서도 마지막 자존심을 붙들고 그를 노려보았다. 바로 그때였다. 요란한 빗소리를 뚫고 낮고 묵직한 엔진 소리가 들려왔다. 집 앞에 멈춰 선 검은색 세단은 이 누추한 골목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위압감을 풍겼다. 빚쟁이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쪽으로 향했다. 차에서 내린 남자는 완벽하게 재단된 슈트를 입고 있었고 그의 손에 들린 검은 우산은 쏟아지는 비를 한 방울도 허용하지 않았다. 그는 빚쟁이들을 마치 길가의 돌멩이처럼 무시한 채 곧장 은하에게로 다가왔다. 그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다. 차가운 유리알 같은 눈동자가 그녀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신은하 씨입니까? 목소리마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은하는 낯선 상황에 압도되어 간신히 고개를 끄덕였다. 남자는 품 안에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그녀에게 내밀었다. 저는 LK그룹 강태준 회장님의 법률 대리인 김 비서입니다. 빚쟁이들의 우두머리가 LK그룹이라는 말에 움찔했다. 김 비서는 그를 차갑게 쏘아보더니 다시 은하에게 시선을 돌렸다. 강태준 회장님께서 신은하 씨의 모든 부채를 즉시 변제하는 조건으로 한 가지 제안을 하셨습니다. 은하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강태준. 대한민국 재계의 정점에 선 남자. 피도 눈물도 없는 기업 사냥꾼. 목적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냉혈한 그런 그가 왜 자신에게 혼란스러운 와중에도 그녀는 서류 봉투를 받아들었다. 봉투 안에는 단 한 장의 문서가 들어 있었다. 그 제목은 그녀의 눈을 의심하게 만들었다. 혼인 계약서. 은하는 숨이 멎는 듯 했다.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김 비서를 바라보았다. 이게 무슨 뜻이죠? 김 비서는
표정 하나 변하지 않고 기계적으로 설명했다. 말 그대로입니다. 신은하 씨는 강태준 회장님과 법적 부부가 됩니다. 계약 기간은 1년, 그 대가로 신은하 씨의 모든 부채는 LK그룹이 즉시 상환하며 계약 만료 시 추가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빚쟁이들의 우두머리는 상황 파악이 끝났는지 재빨리 태도를 바꿨다. 아,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저희는 그저 정당한 채무를. 김 비서가 그의 말을 잘랐다. 당신들의 배우가 강민혁 상무라는 것쯤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 집에서 당장 나가지 않으면 불법 채권 추심 및 주거 침입으로 현장에서 체포될 수 있습니다. 강민혁 상무, 강태준의 숙부이자 LK그룹의 또 다른 실세였다. 빚쟁이들은 겁에 질린 얼굴로 황급히 밖으로 뛰쳐나갔다. 순식간에 집 안에는 은하와 김비서 그리고 숨막히는 침묵만이 남았다. 은하는 여전히 손에 든 계약서를 내려다보며 떨고 있었다. 이것은 구원이 아니었다. 더 깊은 나락으로 떨어지는 또 다른 형태의 절망이었다. 왜 하필 저죠? 당신들의 회장님은 저를 알지도 못합니다. 김비서는 서류 가방에서 만년필을 꺼내 그녀 앞에 테이블에 놓았다. 회장님의 결정의 이유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신은하 씨에게는 선택권이 없습니다. 이 계약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10분 뒤 저들은 다시 들이닥칠 것이고 신은하 씨는 이 집과 함께 거리로 나앉게 될 겁니다. 그의 말은 한치의 과장도 없는 냉혹한 진실이었다. 은하는 눈을 감았다. 아버지의 따뜻했던 미소, 이 집에서 보낸 행복했던 시간들, 그 모든 것을 지키기 위해 그녀는 무엇이든 해야 했다. 설령 그것이 자신의 영혼을 악마에게 파는 일일지라도 그녀는 총재라는 직함 뒤에 숨겨진 냉혹한 강태준의 명성을 떠올렸다. 그는 분명 자신을 장식품이나 방패막이 혹은 그보다 더 못한 무언가로 취급할 것이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다른 길이 없었다. 그녀는 천천히 눈을 뜨고 떨리는 손으로 만년필을 집어들었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두려움에 흔들리지 않았다. 살아남기 위한 처절한 결단, 그것만이 남아 있었다. 그녀는 계약서의 마지막 장, 신부 서명란에 자신의 이름을 또박또박 적어 내려갔다. 신, 은, 하. 김 비서는 서명된 계약서를 확인하고는 만족스러운 듯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현명한 선택입니다. 결혼식은 3일 뒤 비공개로 진행됩니다. 그 전까지 필요한 모든 준비는 저희 쪽에서 맡을 겁니다. 그는 마치 값비싼 물건을 구매한 사람처럼 서류를 챙겨 가방에 넣었다. 아, 그리고 회장님의 분부십니다. 내 아내가 될 사람이니 더 이상 누추한 곳에서 굴욕당하는 일은 없도록 하라. 김 비서는 밖에서 대기하던 경호원들에게 신호를 보냈다. 그들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여 압류 딱지를 떼어내고 부서진 문을 임시로 수리하기 시작했다. 은하는 그 모든 광경을 망연자실하게 바라보았다. 3일 뒤 그녀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무자비한 남자의 아내가 된다. 그녀의 삶은 이제 막 거대한 폭풍의 눈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었다. 결혼식은 3일 만에 모든 것이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 신은하는 자신이 누구와 결혼하는지 실감할 새도 없이 수백만 원짜리 웨딩드레스를 입고 차가운 대리석 복도를 걷고 있었다. 하객은 없었다. 오직 강태준 측의 법률 대리인과 경호원 몇 명, 그리고 은하의 존재를 증명할 최소한의 인원뿐이었다. 모든 절차는 감정 없이 마치 기업 인수 합병 서류에 도장을 찍듯 신속하고 건조하게 이루어졌다. 강태준은 결혼식 내내 단 한 번도 미소를 짓지 않았다. 그의 얼굴은 완벽하게 조각된 얼음상 같았고 칠흑 같은 눈동자는 그녀를 통과해 더 멀고 복잡한 무언가를
응시하고 있었다. 그는 서약을 읊조릴 때조차 비즈니스 보고서를 읽는 듯한 무미건조한 톤을 유지했다. 은하는 자신이 인간 신부가 아니라 LK그룹의 새로운 자산 목록에 추가된 값비싼 물품이 된 것 같다고 느꼈다. 예식이 끝나자마자 그들은 LK그룹 소유의 최고급 호텔 펜트하우스로 이동했다. 강태준의 개인 비서가 그들을 안내한 후 무거운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두 사람만이 남았다. 거대한 스위트룸은 서울의 야경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화려한 공간이었지만 공기는 시베리아의 한겨울처럼 차가웠다. 은하는 숨막히는 긴장감 속에서 자신이 입은 드레스의 무게를 새삼 느꼈다. 은하는 여기가 바로 그녀의 첫날 밤을 보낼 곳, 그녀가 계약의 대가를 치러야 할 장소임을 직감했다. 그녀는 심호흡을 하며 최악의 상황에 대비했다. 강태준은 자신을 경멸할 것이다. 그는 돈으로 그녀를 샀고 이제 소유권을 주장할 것이다. 무관심 혹은 더 나쁜 모욕이나 경멸. 그것이 그녀가 예상한 냉혹한 총재의 모습이었다. 그녀는 두 손을 꽉 쥐었다. 강태준은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 소파에 던졌다. 그는 재킷을 벗어 팔에 걸치고는 창가로 다가가 밖을 내다보았다. 그의 넓은 등이 그녀를 향해 있었다. 한참의 침묵이 흘렀다. 은하는 자신이 먼저 무슨 말이라도 해야 할지 몰라 그저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다. 그때 그녀는 발목에서 느껴지는 날카로운 통증에 저도 모르게 미간을 찡그렸다. 오늘 호텔로 들어오는 과정에서 그를 둘러싼 경호원들과 취재진이 엉키는 작은 소동이 있었다. 그 와중에 누군가에게 밀쳐지며 발목이 살짝 긁혔고 하이힐에 쓸려 상처가 났던 것이다. 그녀는 드레스 자락으로 상처를 가리며 애써 태연한 척했지만 강태준은 그 미세한 표정 변화를 놓치지 않았다. 그가 천천히 돌아섰다. 그의 시선이 정확히 그녀의 발목에 멎었다. 다쳤나?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낮고 차가웠지만 질문 자체는 예상 밖의 것이었다. 은하는 당황하며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별거 아닙니다. 그녀가 한 걸음 뒤로 물러서려 하자 날카로운 통증에 다시 한번 다리가 휘청했다. 바로 그 순간 강태준이 성큼 다가와 그녀의 팔을 붙잡았다. 그의 손은 놀라울 정도로 뜨거웠고 힘이 넘쳤다. 그는 은하를 거실 소파에 거의 반강제로 앉혔다. 은하는 그의 돌발적인 행동에 심장이 세차게 뛰었다. 그가 자신을 모욕하려는 것인가? 하지만 강태준은 그녀를 내려다보며 짧게 혀를 찼다. 그는 말없이 방 안으로 들어가더니 잠시 후 구급 상자를 들고 나왔다. 은하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대한민국 재계를 호령하는 남자가 지금 그녀 앞에 한쪽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다. 그는 은하의 드레스 자락을 조심스럽게 걷어올렸다. 하얀 발목에 선명하게 그어진 붉은 상처와 멍자국이 드러났다. 은하는 수치심과 당혹감에 얼굴이 붉어졌다. 제가 하겠습니다. 그녀가 발을 빼려 하자 강태준이 그녀의 발목을 단단히 붙잡았다. 가만히 있어. 그의 목소리에는 거부할 수 없는 명령조가 실려 있었다. 그의 손길은 놀라울 정도로 섬세하고 조심스러웠다. 그는 소독솜으로 상처 주변을 닦아내고 연고를 바른 뒤 능숙하게 붕대를 감았다. 그의 차가운 이미지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마치 숙련된 의사 같은 손놀림이었다. 은하는 숨을 죽인 채 자신의 발목을 쥔 그의 큰 손과 일에 열중한 그의 굳게 닫힌 입술을 번갈아 바라보았다. 이 남자는 누구인가? 방금 전까지 자신을 물건 취급하던 냉혈한이 아니었던가? 그런데 지금 이 예상치 못한 다정함은 무엇이란 말인가? 그녀의 혼란은 극에 달했다. 치료를 마친 강태준은 구급 상자를 닫고 일어섰다. 그는 다시 원래의 무표정한 얼굴로 돌아와 서류 가방에서 또 다른 문서 한 장을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다. 이건 별도 합의서다. 은하가 문서를 집어들었다. 그것은 본 계약서와는 별개의 두 사람 사이의 사적인 생활 수칙에 관한 내용이었다. 1. 부부는 별도의 침실을 사용한다. 2. 신체적 접촉은 쌍방의 명백한 동의 없이는 절대 불가하다. 3. 외부에서는 완벽한 부부 행세를 할 것. 조항들은 간결하고 명확했다. 이것은 그녀의 공간과 존엄성을 보장하는 문서였다. 은하는 충격받은 눈으로 그를 올려다보았다. 왜, 그녀가 묻고 싶은 말은 왜 이런 짓을 하느냐는 것이었다. 왜 그녀를 빚더미에서 구해내 결혼까지 했으면서 또 왜 이런 식으로 그녀를 배려하는가. 강태주는 그녀의 질문을 꿰뚫어 본 듯 차갑게 대답했다. 난 내 물건에 흠집이 나는 걸 좋아하지 않아. 내 몸도 마찬가지다. 계약 기간 동안 넌 강태준의 아내로서 흠없는 상태여야 하니까. 그의 말은 여전히 잔인했지만 은하는 그 말 뒤에 숨겨진 미묘한 배려를 느꼈다. 그는 그녀의 상처를 흠집이라 표현하며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했지만 그가 무릎을 꿇고 상처를 치료해준 행위는 분명 다른 의미를 내포하고 있었다. 그는 그녀를 모욕할 수도 강압적으로 대할 수도 있었지만 그러지 않았다. 서명해. 그리고 이쪽은 내 서재 겸 침실이다. 반대편 방이 당신 방이야. 불필요한 소란 피우지 말고 내 눈에 띄지 마. 강태주는 자신의 말을 마친 뒤 그대로 서재로 들어가 문을 닫아버렸다. 스위트룸에는 다시 정적이 찾아왔다. 은하는 손에 쥔 별도 합의서와 방금 전까지 그의 체온이 닿았던 자신의 발목을 번갈아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첫날 밤은 이렇게 시작되었다. 냉혹한 총재의 예상치 못한 다정함. 그것은 계산된 행동일까? 아니면 그가 가진 또 다른 얼굴일까? 은하는 거대한 수수께끼의 중심에 던져진 기분이었다. 그녀는 알 수 없는 불안감과 함께 아주 미세한 정체 모를 호기심을 동시에 느꼈다. 강태준의 아내로서의 첫날은 호텔이 아닌 강씨 일가가 모여 사는 거대한 본가에서 시작되었다. 청운담이라 불리는 이 저택은 서울 외곽의 산자락을 통째로 차지하고 있었으며 현대적인 건축미와 고풍스러운 정원이 어우러져 마치 하나의 요새처럼 보였다. 하지만 그 웅장함 속에는 사람의 온기라고는 전혀 느껴지지 않는 냉기만이 가득했다. 은하는 값비싼 트렁크 몇 개와 함께 이 황량한 황금 세장 속으로 던져졌다. 그녀에게 주어진 방은 별채에 가까운 서관의 끝방이었다. 방의 크기만 해도 그녀가 살던 집 전체와 맞먹을 정도였지만 가구들은 하나같이 무겁고 어두운 색조로 채워져 있어 그녀를 압도했다. 그녀는 이 집안의 정식 며느리가 아니라 잠시 맡아둔 손님 혹은 잘 포장된 인질처럼 취급받았다. 하인들은 그녀를 사모님이라 불렀지만 그들의 눈빛에는 은근한 경멸과 호기심이 뒤섞여 있었다. 저녁 식사 시간은 그녀가 이 집에서 겪어야 할 시련의 서막에 불과했다. 길고 묵직한 마호가니 테이블에는 강씨 일가의 핵심 인물들이 모두 모여 있었다. 강태주는 상석에 앉아 있었고 은하는 그의 바로 옆자리에 배정되었다. 그녀의 맞은편에는 강태준의 숙부이자 LK그룹의 상무인 강민혁이 앉아 있었다. 그는 겉보기에는 호탕한 중년 신사처럼 보였지만 그의 눈은 교활한 뱀의 그것을 닮아 있었다. 식사가 시작되자마자 강민혁이 포문을 열었다. 그는 와인잔을 가볍게 흔들며 은하를 향해 미끄러지듯 말했다. 태준이가 드디어 장가를 가다니 이 숙부는 정말 기쁘다. 그런데 새아가씨, 집안이 어디라고 했지? 우리가 하도 급하게 진행하느라 제대로 인사도 못 받아서 말이야. 그의 목소리에는 노골적인 조롱이 담겨 있었다. 은하의 손이 냅킨 아래에서 굳어졌다. 아버지는 작은 조경 사업을 하셨습니다. 그녀의 대답에
다른 친척들 사이에서 낮은 웃음소리가 터져 나왔다. 아, 조경, 그거 정원 꾸미는 일 말인가? 태준이가 취향이 독특해졌어. 길가의 들꽃을 꺾어다 온실에 심을 생각을 다하고 강민혁의 비유는 잔인했다. 은하는 모욕감에 얼굴이 달아올랐지만 고개를 꼿꼿이 세웠다. 그녀는 이 자리에서 무너질 수 없었다. 그녀가 반박하려 입을 여는 순간 강태준의 차가운 목소리가 끼어들었다. 식사 중에 말이 많군. 그는 은하를 옹호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단지 소음이 거슬린다는 듯 강민혁과 은하 모두를 향해 경고했다. 은하는 입을 다물었다. 자신을 변호해 주기는커녕 오히려 그녀의 발언 기회마저 차단해버린 남편의 냉정함에 가슴이 시렸다. 강민혁은 그런 태준의 반응을 즐기는 듯 어깨를 으쓱하며 스테이크를 썰었다. 하하, 알겠다. 우리 조카님이 아내를 끔찍이 아끼시는데 내가 실언을 했군. 많이 들게, 새아가씨. 이런 비싼 음식은 처음일 테니. 식사가 진행되는 내내 은하는 투명인간 취급을 당했다. 그들은 그녀를 사이에 두고 LK그룹의 경영권 문제, 주가 동향, 그리고 다음 분기 리조트 사업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강태준은 그 중심에서 한치의 흐트러짐 없이 자신의 제국을 통솔했다. 그는 회의실에서와 똑같이 냉혹했고 전략적이었으며 무자비했다. 은하는 자신이 그의 세계에 속하지 않는 이물질임을 뼈저리게 느꼈다. 식사가 끝나고 각자의 방으로 흩어질 무렵 강민혁이 복도에서 은하를 기다렸다는 듯 가로막았다. 주변에 아무도 없음을 확인한 그의 얼굴에서 인자한 미소는 사라지고 노골적인 경멸감이 드러났다. 내년이 얼마를 받고 팔려왔는지 모르겠다만 감히 강씨 집안의 안주인 행세를 할 생각은 꿈도 꾸지 마라. 은하는 그의 갑작스러운 태도 변화에 놀랐지만 물러서지 않았다.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습니다. 강민혁이 그녀에게 한 걸음 다가서며 목소리를 낮췄다. 모르겠다고? 내 애비가 남긴 빚, 그게 어디서 나온 돈인 줄 알고? 이 집안 물이 얼마나 깊고 더러운지 너 같은 어린애는 상상도 못할 거다. 태준이 놈이 널 방패막이로 세운 것뿐이니 분수 파악 똑똑히 하고 쥐 죽은 듯이 지내. 그의 말은 은하의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아버의 빚이 강민혁과 관련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의심이 확신으로 변하는 순간이었다. 그녀가 얼어붙은 사이 강민혁은 그녀의 어깨를 일부러 세게 부딪히며 지나갔다. 명심해. 넌 그저 1년짜리 계약 상품일 뿐이야. 은하는 차가운 복도에 홀로 남아 떨었다. 그녀는 방으로 돌아왔지만 거대한 침대에 누울 수 없었다. 그녀는 완벽한 고립감에 휩싸였다. 이곳은 집이 아니라 야수들이 우글거리는 정글이었다. 그리고 그녀의 남편은 그녀를 그 정글 한가운데에 아무런 보호 장비 없이 던져버렸다. 그의 공개적인 냉대는 그녀를 더욱 비참하게 만들었다. 밤이 깊어졌다. 은하는 좀처럼 잠들지 못하고 갈증을 느껴 1층 주방으로 향했다. 거대한 저택은 불이 꺼진 채 침묵에 잠겨 있었다. 그녀가 주방 입구에 다다랐을 때 안에서 희미한 불빛과 함께 인기척을 느꼈다. 강태준이었다. 그는 딱딱한 슈트 대신 편안한 라운지웨어를 입고 있었고 냉장고에서 물을 꺼내 마시고 있었다. 그의 모습은 낮과는 사뭇 달라 보였다. 무방비하고 조금은 인간적으로 보였다. 은하는 그와 마주치자 당황하여 돌아서려 했다. 물 마시러 왔나? 그가 먼저 말을 걸었다. 은하가 작게 고개를 끄덕이자 그는 자신이 마시던 컵이 아닌 새 컵을 꺼내 정수기에서 물을 따랐 그리고는 찬장에 손을 뻗어 무언가를 꺼냈다. 그가 그녀에게 건넨 것은 따뜻하게 데워진 우유 한 잔이었다. 은하는 뜻밖의 행동에 눈을 동그랗게 떴다. 이건 강태준은 여전히 무표정했다.
잠이 안 올 땐 도움이 되지. 그의 목소리는 낮보다 한결 부드러웠다. 은하는 혼란스러운 마음으로 우유잔을 받아들었다. 따뜻한 온기가 그녀의 차가운 손으로 전해졌다. 왜 저녁 식사 때 저를 그렇게 대하셨죠? 용기가 어디서 났는지 그녀는 묻지 않을 수 없었다. 강태주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의 눈동자는 깊은 밤바다처럼 어두웠다. 당시 집안에서 살아남으려면 동정이나 보호 따위는 기대하지 마. 내 아내라면 그 정도 모욕은 스스로 견뎌내고 반격할 줄 알아야 해. 그의 말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이상하게도 그 안에는 단순한 냉대 이상의 무언가가 담겨 있었다. 그것은 경고일까? 아니면 일종의 가르침일까? 그가 덧붙였다. 그리고 강민혁 상무. 그자는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교활한 뱀이야. 불필요하게 자극하지 마. 그는 자신의 말을 마친 뒤 물컵을 들고 주방을 나갔다. 은하는 따뜻한 우유잔을 든 채 홀로 남았다. 강태준. 그는 대체 어떤 사람인가? 사람들 앞에서는 얼음장처럼 차갑게 그녀를 외면하다가도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는 상처를 치료해주고 잠 못 이루는 그녀에게 따뜻한 우유를 건넨다. 이 남자의 이중적인 모습은 그녀를 더욱 깊은 혼란 속으로 빠뜨렸다. 어쩌면 이 결혼은 단순한 계약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청운담에서의 시간은 느리고 무겁게 흘러갔다. 신은아는 이 거대한 저택 안에서 철저히 고립되었다. 강태주는 아침 일찍 출근해 밤늦게 돌아왔고 두 사람은 식사 시간 외에는 거의 마주치지 않았다. 그나마 마주치는 순간에도 그는 비즈니스 파트너를 대하듯 사무적이고 냉담했다. 강민혁의 노골적인 경멸과 다른 가족들의 무관심 속에서 은하는 자신이 이 집안의 일원이 아니라 잘 관리되는 전시품에 불과함을 매일같이 확인해야 했다. 하지만 은하는 무기력하게 이 시간을 견뎌낼 생각은 없었다. 그녀는 계약 상품이라는 강민혁의 모욕적인 말을 곱씹으며 오히려 투지를 다졌다. 그녀는 빚 때문에 팔려온 가련한 신부가 아니라 아버지의 명예를 지키고 스스로 살아남아야 하는 신은아였다. 그녀는 이 황금 세장 속에서도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찾기로 결심했다. 그녀에게는 아버지가 물려주신 뛰어난 재능, 즉 조경과 건축 설계에 대한 전문 지식이 있었다. 그녀는 저택의 거대한 서재를 탐색하기 시작했다. 그곳은 강태준의 개인적인 공간이라기보다는 LK그룹의 축소판 같은 곳이었다. 수많은 경영서적과 함께 현재 진행 중인 다양한 프로젝트의 청사진과 자료들이 보관되어 있었다. 은하는 혹시라도 집안의 정원을 새롭게 디자인한다는 명목이라면 이 자료들을 검토할 합법적인 이유가 생길 것이라 생각했다. 그녀는 관리인에게 저택의 조경을 점검하고 싶다는 의사를 표했고 강태준은 의외로 쉽게 불필요한 예산을 낭비하지 않는 선에서 허락했다. 며칠간 은하는 저택의 설계 도면을 검토하는 척하며 자연스럽게 LK그룹의 다른 부동산 프로젝트 자료들로 손을 뻗었다. 그녀의 눈에 들어온 것은 강민혁이 식사 자리에서 그토록 자랑했던 LK 스카이 밸리 리조트 프로젝트였다. 막대한 자본이 투입되는 그룹의 차세대 핵심 사업이었다. 그녀는 순수한 직업적 호기심으로 두꺼운 설계 도면과 조감도를 펼쳐보았다. 하지만 페이지를 넘길수록 그녀의 표정은 심각하게 굳어졌다. 전문가의 눈으로 본 그 계획안은 허점투성이었다. 조경 설계는 겉보기엔 화려했지만 배수 시스템이나 토양 유지 보수 같은 핵심적인 부분이 터무니없이 부실하게 처리되어 있었다. 더 심각한 것은 자재 명세서였다. 최고급 수입 목재와 석재를 사용한다고 명시되어 있었지만 규격이나 인증 마크가 모호하게 기재되어 있었다. 이것은 값싼 저급 자재로 대체하여 막대한 차액을 횡령하려는 전형적인 수법이었다.
은하의 심장이 차갑게 식어내렸다. 이것은 단순한 부실 공사가 아니었다. 명백한 비자금 조성을 위한 고의적인 계획이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마지막 부지 계획 도면을 펼쳤다. 그리고 그 순간 그녀는 숨이 멎는 듯한 충격을 받았다. 리조트의 핵심 구역, 프리미엄 힐링 가든으로 명명된 그 부지는 다름 아닌 그녀의 아버지가 평생을 바쳐 가꾸었던, 그리고 빚 때문에 빼앗긴 바로 그 집터였다. 모든 조각이 한순간에 맞춰졌다. 강민혁이 그토록 이 집을 탐냈던 이유, 그녀의 아버지가 갑작스럽게 거액의 사채에 얽히게 된 이유,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었다. 강민혁은 처음부터 리조트 개발 부지를 헐값에 확보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그녀의 아버지를 파산시키고 그 땅을 차지하려 했던 것이다. 그리고 자신은 그 과정에서 불법적인 채권 추심과 프로젝트 비리를 동시에 저지르고 있었다. 분수 파악 똑똑히 하고 쥐 죽은 듯이 지내. 강민혁이 복도에서 했던 말이 그녀의 귓가를 맴돌았다. 그것은 단순한 경고가 아니라 자신의 비밀을 알고 있을지도 모르는 그녀를 향한 협박이었다. 은하는 온몸에서 피가 빠져나가는 듯한 한기를 느꼈다. 분노가 치밀었지만 동시에 거대한 두려움이 엄습했다. 그녀는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위험한 인물의 치명적인 비밀을 알아버린 것이다. 그렇다면 강태주는, 그는 이 사실을 알고 있었을까? 은하의 머릿속은 복잡하게 얽혔다. 강태준이 이 모든 것을 알고도 자신과 결혼한 것일까? 단순히 숙부의 악행을 덮기 위해, 아니면 그 역시 강민혁을 의심하고 있었고 자신을 방패막이이자 동시에 미끼로 이용하기 위해 이 집안으로 끌어들인 것일까? 그의 이중적인 태도가 다시금 떠올랐다. 밤중에 상처를 치료해 주던 다정함, 그리고 식탁에서의 냉혹한 외면. 그는 자신을 보호하려는 것인가? 아니면 그저 자신의 계획에 필요한 장기말로 이용하는 것인가? 은하는 그를 믿을 수 없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해졌다. 그녀는 더 이상 강태준의 의도에 휘둘리는 수동적인 존재로 머물 수 없었다. 이것은 이제 그녀 자신의 싸움이기도 했다. 아버지의 명예를 되찾고 강민혁의 추악한 범죄를 밝혀내야 했다. 은하는 심호흡을 하며 설계 도면을 원래대로 정리했다. 그녀는 이제 단순한 계약 신부나 인질이 아니었다. 그녀는 적진 한복판에 침투한 첩보원이었고 그녀의 무기는 바로 그녀의 전문 지식이었다. 그녀는 강민혁을 무너뜨릴 결정적인 증거, 즉 부실 자재 계약서 원본이나 비자금 흐름이 담긴 회계 장부를 찾아야 했다. 그녀는 서재의 창밖으로 어둡게 깔린 정원을 내다보았다. 한때 아버지가 가르쳐준 조경의 기본은 보이지 않는 곳의 기반이 튼튼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지금 LK라는 거대한 정원은 뿌리부터 썩어가고 있었다. 그리고 신은아, 그녀는 이제 그 썩은 뿌리를 도려낼 칼을 갈기 시작했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두려움에 흔들리지 않았다. 그곳에는 차가운 결의와 뜨거운 분노가 동시에 타오르고 있었다. 신은아는 자신이 발견한 끔찍한 진실 앞에서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냈다. 강민혁의 비리와 아버지의 몰락이 하나의 거대한 음모로 연결되어 있다는 확신은 그녀를 분노하게 했지만 동시에 무력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이 거대한 요새 안에서 철저히 혼자였다. 강태준, 그녀의 법적 남편은 그녀를 보호하는 것인지 감시하는 것인지 도무지 알 수 없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여기서 멈출 수 없었다. 아버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그리고 이 썩은 뿌리를 뽑아내기 위해서라도 그녀는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다. 그녀는 다시 한번 조경 설계 검토를 명분으로 서재를 드나들기 시작했다. 하인들의 의심스러운 눈초리가 등 뒤에 꽂혔지만 그녀는 애써 태연함을 유지하며 스카이 밸리 리조트와 관련된 모든 서류를 샅샅이 뒤졌다. 그녀의 전문 지식은
이런 상황에서 강력한 무기가 되었다. 그녀는 설계 도면의 부실함뿐만 아니라 강민혁이 지난 몇 년간 진행했던 다른 소규모 프로젝트들에서도 비슷한 자재, 빼돌리기 정황을 포착했다. 특정 하청업체와의 반복적이고 불투명한 거래 내역. 그것은 강민혁이 구축한 비자금 네트워크의 실마리였다. 그녀는 관련 자료들을 세심하게 사진으로 찍어 개인 태블릿에 저장했다. 그날 오후 그녀가 서재 가장 안쪽 강태준의 개인 집무실로 연결되는 구역에서 관련 서류들을 비교 분석하고 있을 때였다. 그녀는 너무 깊이 몰두한 나머지 누군가 다가오는 발소리를 듣지 못했다. 육중한 문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방 안의 공기가 순식간에 차가워졌다. 강태준이었다. 그는 예상보다 훨씬 이른 시간에 귀가해 있었다. 그의 시선은 은하가 펼쳐놓은 서류들을 단번에 꿰뚫어 보았다. 그의 얼굴은 감정을 읽을 수 없을 만큼 굳어 있었지만 턱선은 분노를 억누르듯 팽팽하게 당겨져 있었다. 지금 뭘 하고 있지? 그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그 안에는 노골적인 경고가 담겨 있었다. 은하는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을 느꼈지만 애써 서류를 감추려 하지 않았다. 보시다시피 자료 검토 중입니다. 은하가 담담하게 대답하려 했었다. 강태준이 그녀에게 성큼 다가섰다. 그의 큰 그림자가 그녀를 완전히 뒤덮었다. 스카이 밸리 리조트. 내가 경고했을 텐데. 그것은 질문이 아닌 확인 사살이었다. 그가 이미 그녀의 행동을 파악하고 있었음이 분명했다. 은하에 억눌려 있던 감정이 폭발했다. 경고라고요? 당신은 이게 단순히 위험한 프로젝트 비리 문제로 보입니까? 강민혁이 이 리조트를 짓기 위해 우리 아버지를 파산시켰어요. 제 모든 것을 빼앗아갔다고요. 그녀의 목소리는 분노와 슬픔으로 떨렸다. 그녀는 그가 최소한의 공감이라도 보여주길 바랐다. 그러나 강태준의 반응은 냉혹했다. 그는 그녀의 팔을 강하게 붙잡았다. 그래서 어쩔 셈이지? 네가 가진 그 얄팍한 증거들로 그 노예한 뱀을 잡을 수 있을 것 같나? 넌 그저 네 목숨을 재촉하는 것뿐이야. 그의 말은 그녀를 보호하려는 것처럼 들렸지만 동시에 그녀의 능력을 무시하는 듯한 오만함이 배어 있었다. 은하는 그의 손을 뿌리치며 소리쳤다. 그럼 당신은 뭡니까? 이 모든 사실을 알면서도 날 이 집안에 끌어들였나요? 강민혁을 견제할 방패막이로? 아니면 날 미끼로 던져놓고 즐기고 있는 겁니까? 그녀의 격앙된 시선이 방 안을 헤매다 벽난로 위에 걸린 그림 하나에 우뚝 멎었다. 그것은 유명한 화가의 작품이 아니었다. 유화로 그려진 작지만 섬세한 풍경화였다. 은청색 자작나무 몇 그루와 그 아래 놓인 특이한 디자인의 돌 벤치가 있는 작은 정원의 한 구석. 은하는 그 그림을 보는 순간 머리를 한 대 세게 맞은 듯한 충격에 휩싸였다. 시간이 멈췄다. 방금 전까지의 분노는 순식간에 사라지고 믿을 수 없는 혼란이 그 자리를 대신했다. 그녀는 홀린 듯 그림 앞으로 다가갔다. 이 그림, 그녀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다. 그녀는 저 벤치를 알았다. 저 자작나무의 배치를 알았다. 왜냐하면 저것은 그녀가 대학교 졸업 작품으로 설계했던 도시 변두리의 작은 병원 옥상에 실제로 구현되었던 치유의 정원이었기 때문이다. 그녀의 첫 작품이자 가장 애착을 가졌던 공간이었다. 강태준은 은하의 반응을 보고 처음으로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그의 차가운 가면 뒤에서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다. 은하가 천천히 그를 돌아보았다. 그녀의 머릿속에서 수년 전의 기억이 폭풍처럼 되살아났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날, 졸업 작품 포트폴리오를 위해 막 완공된 정원을 찾아갔던 날, 그리고 그곳 자신이 디자인한 돌벤치에 한 남자가 앉아 있었다. 비싼 슈트는 비에 흠뻑 젖어 엉망이었고 그는
세상의 모든 절망을 짊어진 듯 텅 빈 눈으로 허공을 응시하고 있었다. 21살의 은하는 차마 그를 외면하지 못하고 다가가 자신의 작은 우산을 건넸다. 그녀는 그에게 말했다. 이 정원 제가 만들었어요. 컨셉이 치유예요. 여기서 잠시 쉬면 뭐든 괜찮아질 거라고 믿고 싶었어요. 남자는 오랫동안 말이 없다가 겨우 목소리를 냈었다. 아무것도 괜찮아지지 않아. 그의 목소리는 깊은 절망에 잠겨 있었다. 그럼에도 은하는 그가 비를 피할 수 있도록 우산을 벤치에 남겨두고 조용히 자리를 떠났었다. 그래도 비는 그칠 거예요. 은하는 눈앞에 강태준을 바라보았다. 그 절망에 빠진 텅 빈 눈동자. 지금은 냉혹함과 카리스마로 가득 찼지만 그 근원은 변하지 않았다. 당신이었군요. 그녀의 목소리는 속삭임에 가까웠다. 그날 병원 정원에 있던 사람 당신이었어. 강태준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는 시선을 피하며 그림을 바라보았다. 그래, 그가 낮게 시인했다. 모든 조각이 맞춰졌다. 강태준이 왜 수많은 여자들 중에서 빚더미에 앉은 보잘것없는 자신을 아내로 선택했는지, 왜 첫날 밤 그 냉혹한 남자가 그녀의 상처를 직접 치료해 주었는지, 그것은 변덕이나 동정이 아니었다. 알고 있었군요. 은하가 힘겹게 말을 이었다. 처음부터 내가 누군지 알고 있었어요. 이 결혼, 전부 다. 그녀는 배신감과 혼란스러움, 그리고 형언할 수 없는 미묘한 감정에 휩싸였다. 그는 그녀의 가장 순수했던 순간을 기억하고 있었고, 그것을 이용해 그녀를 이 지옥 같은 계약에 묶어버린 것이다. 강태준은 다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분노가 없었다. 대신 아주 깊고 복잡한 무언가가 자리하고 있었다. 그날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날이었어. 강민혁이 이 사회를 장악하고 날 빈 껍데기 총수로 만들려던 날이었지. 그는 그림을 향해 턱짓했다. 그 그림은 나중에 수소문에서 샀다. 그리고 당신이 신은하라는 걸 알게 된 건 당신의 아버지가 강민혁의 덫에 걸려들었을 때였어. 그의 고백은 충격적이었다. 그럼 날 구한 게 아니라 이 결혼은 계약이야. 강태준이 그녀의 말을 차갑게 잘랐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야. 하지만 난 내 계획이 망가지는 것을 원치 않아. 그리고 강민혁은 당신이 아니라 내가 처리해. 이건 명령이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은하는 그 속에서 미묘한 흔들림을 느꼈다. 그는 그녀를 보호하고 있었다. 자신의 방식대로 아주 뒤틀린 방식일지라도 서재 안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다. 강태준의 고백은 신은아의 머릿속을 송두리째 뒤흔들었다. 분노, 배신감, 그리고 아주 희미한 이해심, 복잡한 감정들이 그녀 안에서 소용돌이 쳤다. 그녀가 기억하는 가장 순수했던 선의의 순간이 이 냉혹한 남자의 가장 치밀한 계산의 일부가 되었다는 사실이 그녀를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그녀는 그림에서 시선을 거두고 그를 마주 보았다. 당신은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당신은 그 기억을 이용한 거예요. 내 절박함을, 내 아버지의 불행을, 전부 당신의 계획을 위해. 은하는 자신이 거대한 체스판 위에 노인졸에 불과했다는 사실에 치를 떨었다. 그녀의 모든 불행이 그의 전략을 위한 발판이었다는 것이 참을 수 없이 모욕적이었다. 강태준은 그녀의 비난을 피하지 않았다. 그는 한 걸음 물러나 책상에 기대섰다. 이용이라고? 좋아. 그렇게 부르고 싶다면 그렇게 해. 하지만 한 가지만 묻지. 만약 내가 당신 앞에 나타나지 않았다면 당신은 지금 어디에 있을 것 같나?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날카로운 현실 인식이 담겨 있었다. 그 집은 강민혁의 손에 넘어갔을 테고 당신은 길거리에 나앉았겠지. 은하는 반박할 말을 찾지 못했다.
그것은 명백한 사실이었기 때문이다. 강태준이 말을 이었다. 강민혁은 처음부터 당신의 아버지를 노렸어. 그 땅을 헐값에 손에 넣기 위해 사채업자들을 풀었지. 내가 당신의 빚을 갚아주는 것만으로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그놈은 당신을 어떻게든 제거하려 했을 테니까. 그 땅에 얽힌 비리를 아는 유일한 상속인이니까. 그의 설명은 잔인할 정도로 논리적이었다. 하지만 강태준의 아내는 달라. 그가 그녀를 똑바로 응시했다. 강민혁이 아무리 간이 배 밖으로 나왔어도 LK그룹 총수의 아내를 함부로 건드릴 수는 없어. 적어도 공개적으로는 이 결혼은 당신을 내 소유물로 만든 게 아니야. 당신을 내 보호 영역 안으로 합법적으로 끌어들인 유일한 방법이었어. 은하는 그의 말을 천천히 곱씹었다. 보호. 그의 방식은 참으로 강태준다웠다. 따뜻한 위로가 아닌 철저한 계산과 전략에 기반한 얼음 같은 방패. 그는 그녀를 구한 것이 아니라 그녀라는 전략적 자산을 확보한 것이었다. 은하는 이 냉혹한 남자가 자신을 지키기 위해 결혼이라는 가장 극단적인 방패를 사용했음을 깨달았다. 분노가 가라앉아 차가운 현실이 보이기 시작했다. 그녀는 고개를 들었다. 당신 말이 맞아요. 하지만 나도 더 이상 당신의 방패 뒤에 숨어 있을 생각 없어요. 그녀는 자신이 조사한 자료들이 펼쳐진 책상을 가리켰다. 나는 이 자료들을 분석했어요. 스카이밸리 리조트, 강민혁의 비자금 창구요. 건축가로서 내 눈에는 이 설계가 얼마나 엉터리인지, 얼마나 많은 돈이 새고 있는지 보여요. 처음으로 강태준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는 은하가 단순히 감정적으로 분노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상황을 파악하고 핵심을 꿰뚫고 있음을 알아차렸다. 그는 그녀의 대담함과 전문성에 놀란 듯했다. 그가 물었다. 얼마나 확신하지? 100%. 은하가 망설임 없이 대답했다. 그들은 값싼 중국산 자재를 최고급 이탈리아산으로 속여 장부에 올렸어요. 배수 시스템 설계는 고의적으로 누락시켜 나중에 추가 공사비를 요구할 빌미를 만들었죠. 그리고 이 모든 불법적인 거래는 제이홀딩스라는 유령 회사를 통해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그 중심에는 우리 아버지의 땅이 있어요. 강태준은 오랫동안 침묵했다. 그는 이미 숙부의 비리를 의심하고 조용히 추적해왔다. 하지만 강민혁은 늙은 여우처럼 꼬리를 잡히지 않았다. 재무팀과 법무팀에도 그의 사람들이 심어져 있어 내부 감사는 번번이 실패했다. 하지만 지금 신은하라는 외부인이, 그것도 건축 설계라는 전문 분야에서 그가 놓치고 있던 결정적인 연결고리를 찾아낸 것이다. 제이홀딩스. 강태준이 그 이름을 나지막이 읊조렸다. 찾고 있던 마지막 조각일지도 모르겠군. 그는 더 이상 그녀를 보호해야 할 대상으로만 보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동맹이 될 수 있는 유일한 존재였다. 그는 책상에서 일어나 그녀에게 다가왔다. 두 사람 사이의 거리가 좁혀졌다. 당신 말이 맞아. 난 강민혁을 잡아야 해. 내 아버지가 남긴 회사를 그 더러운 손에서 지켜내야 해. 그의 목소리에는 처음으로 깊은 개인적인 감정이 실려 있었다. 그리고 당신은, 그가 은하를 바라보았다. 당신은 아버지의 복수를 원하겠지. 우리의 목표가 일치하는군. 은하는 그의 눈을 피하지 않았다. 내가 왜 당신을 믿어야 하죠? 당신도 날 속였잖아요. 강태준은 쓴웃음을 지었다. 나를 믿지 마. 하지만 우리의 공동의 적은 믿어도 좋아. 강민혁은 우리 둘 다를 파멸시키고 싶어 하니까. 지금 이 순간 우린 서로에게 가장 필요한 존재야. 그의 말은 설득력이 있었다. 은하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혼자서는 강민혁이라는 거대한 산을 넘을 수 없었다. 하지만 강태준과 함께라면 그의 권력과 정보력, 그리고 자신의 전문 지식을 합친다면 승산이 있었다.
좋아요. 은하가 결심한 듯 말했다. 뭘 하면 되죠? 불편한 동맹이 체결되는 순간이었다. 강태준의 얼굴에 희미한 안도감과 함께 차가운 전략가의 미소가 스쳤다. 당신의 역할은 명확해. 강민혁이 눈치채지 못하게 스카이밸리 리조트 설계의 모든 허점을 분석하고 제2홀딩스와의 연결고리를 증명할 결정적인 서류 증거를 찾아내. 나는 내부에서 강민혁을 지지하는 세력들을 하나씩 정리하겠다. 이건 위험한 일이야. 그가 덧붙였다. 그러니 절대 무슨 일이 있어도 혼자 움직이지 마. 모든 건 나에게 보고해. 이건 부탁이 아니라 우리 동맹의 첫 번째 조건이다. 그의 말은 여전히 명령조였지만 그 안에는 그녀의 안위를 걱정하는 미묘한 진심이 묻어났다. 은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더 이상 빚에 팔려온 가련한 신부가 아니었다. 그녀는 이 거대한 전쟁의 중심에 선 핵심 플레이어였다. 두 사람 사이를 감돌던 냉기와 불씨는 사라지지 않았지만 그 위에 공동의 목표라는 위태로운 다리가 놓였다. 강태준은 벽난로 위의 그림을 잠시 바라보았다. 그 정원가 그가 낮게 말했다. 그날 이후로 그 그림은 내게 유일한 안식처 같은 거였어. 당신이 그걸 설계했다는 건 정말 몰랐다. 그의 드문 고백에 은하의 마음 한구석이 복잡하게 떨렸다. 이 계약 결혼은 여전히 차가운 거래였지만 이제 그 목적이 달라졌다. 그것은 생존을 위한 계약에서 복수와 정의를 위한 동맹으로 변모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두 사람의 얼어붙었던 마음이 서로의 상처를 통해 조금씩 다른 온도를 감지하기 시작했다. 신뢰라는 감정이 아주 위험한 형태로 싹트기 시작했다. 강태준과의 비밀 동맹이 시작되면서 신은아의 저택 생활은 완전히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그녀는 더 이상 유령 같은 존재가 아니었다. 강태준은 그녀의 전문성을 활용하기 위해 아내의 내조라는 명분을 내세워 그녀를 스카이밸리 리조트 프로젝트의 비상임 자문위원으로 공식 임명했다. 이제 그녀는 조경 설계 검토뿐만 아니라 프로젝트의 모든 핵심 회의에 합법적으로 참석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되었다. 이 소식은 강민혁의 심기를 정면으로 건드렸다. 그는 자신의 손바닥 위에 있어야 할 어린 계집이 감히 자신의 가장 중요한 사업에 발을 들이는 것을 용납할 수 없었다. 첫 번째 자문회의에서 강민혁은 노골적으로 그녀를 무시하려 했다. 하지만 은하는 주눅들지 않았다. 그녀는 회의 내내 침착함을 유지하며 날카롭고 전문적인 질문을 쏟아냈다. 상무님, 제출된 자재 명세서에 이탈리아산 대리석 인증번호가 누락되어 있습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배수 시스템 설계도가 실제 지형의 경사도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대로라면 장마철에 심각한 토사 유출이 우려됩니다. 그녀의 지적은 정확했고 핵심을 찔렀다. 강민혁의 부하 직원들은 당황하며 제대로 답변하지 못했고 강민혁의 얼굴은 분노로 굳어졌다. 그는 회의가 끝나자마자 깨달았다. 신은하는 그가 생각했던 운 좋은 들꽃이 아니었다. 그녀는 날카로운 가시를 숨긴 잘 훈련된 전문가였다. 그녀가 계속해서 리조트 사업을 파고들다간 자신이 애써 구축한 비자금 루트가 발각될 위험이 커졌다. 강민혁은 이 위험한 싹을 초기에 잘라내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는 즉시 은하를 제거하기 위한 교활한 함정을 설계하기 시작했다. 며칠 후 은하는 청운담 자선 예술제 준비위원회의 이름으로 발송된 이메일 한 통을 받았다. 저택의 다른 가족 구성원들도 모두 참조인으로 들어가 있어 의심할 여지가 없는 공식 메일처럼 보였다. 메일에는 예술제에 전시될 작품 도록에 초안 파일이 첨부되어 있었다. 은하가 파일을 클릭하는 순간 그녀의 개인 노트북은 교묘하게 심어진 스파이웨어에 감염되었다. 그날 밤 강민혁은 자신이 심어둔 해커로부터
모든 준비가 완료되었다는 보고를 받았다. 그는 LK그룹의 경쟁사인 태강건설 측에 스카이밸리 리조트의 핵심 설계 도면을 익명으로 유출시켰다. 물론 그것은 실제 도면이 아닌 이미 폐기된 초기 버전의 가짜 도면이었지만 외부에서 보기에는 충분히 치명적인 기밀처럼 보였다. 그리고 그 유출의 모든 디지털 흔적은 정확히 신은하의 노트북을 가리키도록 조작되었다. 은하는 자신의 노트북이 감염되었다는 사실을 거의 즉각적으로 알아차렸다. 그녀의 태블릿과 연동된 보안 시스템이 비정상적인 아웃바운드 트래픽을 감지하고 경고를 보낸 것이다. 그녀는 즉시 모든 네트워크 연결을 끊고 침착하게 로그 파일을 분석했다. 그리고 그녀는 자신에게 씌워진 덫의 전모를 파악했다. 당신이 보낸 메일이군요. 그녀는 자선 예술제 메일의 발신자 IP를 추적하며 차갑게 중얼거렸다. 그녀는 곧바로 강태준의 서재로 향했다. 그는 보고를 받는 내내 표정 변화가 없었지만 그의 눈빛은 분노로 이글거렸다. 강민혁이 드디어 꼬리를 내밀었군. 은하가 분석한 자료를 넘겨받은 그는 오히려 냉소적인 미소를 지었다. 그가 유출시킨 도면 이미 6개월 전에 내가 직접 폐기시킨 쓰레기야. 경쟁사가 저걸 믿고 덤벼든다면 오히려 제 발등을 찍게 되겠지. 은하가 그의 의도를 꿰뚫어 보았다. 함정을 역이용할 생각이군요. 강태준이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강민혁은 이 일로 이사회를 소집해 내 아내, 즉 너를 공격할 테고 아내 관리를 못한 나를 총수 자리에서 끌어내리려 할 거야. 그는 은하의 어깨를 가볍게 쥐었다. 이제부터 연극을 좀 해야겠어. 당신은 이 함정에 완전히 걸려든 겁에 질린 모습을 보여줘야 해. 다음 날부터 저택의 분위기는 살얼음판이 되었다. 은하는 초조하고 불안한 기색을 역력히 드러내며 돌아다녔고 하인들 앞에서 일부러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강태준은 이 연극에 활용 점정을 찍었다. 그는 식사 자리에서 모든 가족이 보는 앞에서 당신 하나 때문에 회사가 망하게 생겼다며 은하에게 고함을 쳤고 당분간 내 눈앞에서 사라지라며 그녀를 공개적으로 모욕했다. 강민혁은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며 속으로 쾌재를 불렀다. 모든 것이 그의 계획대로 완벽하게 돌아가고 있었다. 강태준은 여전히 저 계집을 과소평가하고 있었고 부부 사이는 파탄난 것처럼 보였다. 그는 자신의 승리를 확신했다. 그는 즉시 자신의 세력을 규합하여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 및 기밀 유출 사태를 안건으로 하는 긴급 이사회 소집을 요청했다. 하지만 강민혁이 모르는 사이 은하와 태준은 밤마다 서재에서 비밀리에 움직였다. 강민혁의 시선이 설계도 유출이라는 가짜 스캔들에 쏠린 사이 태준은 그룹 내부 감사팀의 핵심 인력을 물갈이했고 은하는 제이홀딩스와 강민혁 사이의 결정적인 자금 흐름을 추적하는 데 성공했다. 그들은 강민혁이 스스로 판 무덤 속으로 걸어 들어올 때까지 완벽하게 겁에 질린 부부를 연기하고 있었다. 무대 위의 조명은 이제 막 가장 극적인 장면을 향해 밝아지고 있었다. LK그룹 본사 최상층에 위치한 이사회 회의실의 공기는 팽팽한 긴장감으로 얼어붙어 있었다. 거대한 통유리창 밖으로 서울의 전경이 화려하게 펼쳐져 있었지만 마호가니 테이블에 둘러앉은 이사들의 표정은 하나같이 어둡고 심각했다. 이곳은 강태준의 제국, 그의 심장이었지만 오늘은 그 심장을 겨누는 비수들이 모인 심판대였다. 회의실 문이 열리고 강태준과 신은아가 모습을 드러냈다. 강태준의 얼굴은 평소보다 더 차갑게 굳어 있었고 억눌린 분노가 느껴지는 듯했다. 그의 옆에 선 은하는 연극의 마지막 막을 완벽하게 수행하고 있었다. 그녀는 창백한 얼굴에 겁에 질린 기색이 역력했고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처럼 위태롭게 태준의 팔을 붙잡고 있었다. 강민혁은 그 모습을 보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감추지 못했다.
모든 것이 그의 시나리오대로였다. 그는 회의장 중앙에 서서 비통한 표정을 지으며 입을 열었다. 바쁘신 와중에 이렇게 긴급 이사회를 소집하게 되어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우리 LK그룹은 지금 창사 이래 최악의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는 연극 배우처럼 과장된 몸짓으로 좌중을 둘러보았다. 그는 준비한 프리젠테이션을 스크린에 띄웠다. 첫 장에는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 및 핵심 기밀 유출 사태라는 자극적인 제목이 떠올랐다. 모두 아시다시피 우리의 차세대 핵심 사업인 스카이밸리 리조트의 1급 기밀 설계 도면이 경쟁사인 태강건설 측으로 유출되었습니다. 이사들 사이에서 낮은 탄식이 흘러나왔다. 강민혁은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다. 그곳에는 은하의 노트북 IP 주소와 유출 시각이 명시된 조작된 로그 기록이 떠 있었다. 이 끔찍한 배신 행위가 누구에 의해 저질러졌는지 그 증거가 여기 있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정확히 신은하를 가리켰다. 바로 강태준 회장이 빚더미에서 구해내 앉힌 저 여자 신은하 씨입니다. 은하는 강민혁의 고발에 맞춰 충격받은 듯 몸을 떨며 태준의 뒤로 숨는 신용을 했다. 강태준은 그런 그녀를 보호하듯 어깨를 감쌌지만 그의 표정은 더욱 싸늘하게 식어갔다. 강민혁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회장이란 자가 검증되지 않은 여자를 아내로 들여 그룹 전체를 위험에 빠뜨렸습니다. 사적인 감정에 눈이 멀어 공과 사를 구분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회의실 전체를 울렸다. 저는 이 자리에서 강태준 회장의 경영 능력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며 그룹의 미래를 위해 강태준 회장의 즉각적인 해임안을 발의합니다. 강민혁의 측근 이사들이 즉각 동조의 뜻을 표했다. 분위기는 완전히 강민혁에게 넘어간 듯 보였다. 그는 승리를 확신하며 태준을 향해 마지막 일격을 가했다. 강태준 회장. 마지막으로 변명할 기회를 주지. 모든 시선이 강태준에게 쏠렸다. 그는 자신을 몰아세우는 숙부를 조용히 응시했다. 그리고 잠시 후 그의 입가에 얼음처럼 차가운 미소가 번졌다. 변명이라. 그가 나지막이 입을 열었다. 오히려 감사를 표해야 할 것 같군. 숙부님께서 이렇게 직접 썩은 부위를 도려낼 판을 깔아주셨으니. 회의실의 공기가 순간 정지했다. 강민혁의 얼굴이 당혹감으로 미세하게 굳었다. 강태준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은하의 어깨를 감쌌던 손을 풀고 단상으로 걸어나갔다. 숙부님께서 제시한 증거 모두 사실입니다. 이사들은 다시 한번 술렁였다. 네, 제 아내의 노트북을 통해 기밀이 유출된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강태준이 스크린을 향해 손짓하자 화면이 전환되었다. 방금 전까지 은하를 고발하던 자료는 사라지고 두 개의 설계 도면이 나란히 띄워졌다. 왼쪽이 숙부님께서 그토록 아끼시던 유출된 기밀이고 오른쪽이 현재 스카이밸리 리조트의 실제 최종 도면입니다. 그는 비웃음을 참지 않았다. 유출된 도면은 6개월 전 구조적 결함이 발견되어 제가 직접 폐기시킨 쓰레기입니다. 강민혁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기 시작했다. 강태준이 말을 이었다. 저는 처음부터 내부의 쥐새끼를 잡기 위해 이 쓰레기 도면을 미끼로 흘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쥐가 제 발로 덫에 걸어 들어왔군요. 그는 강민혁을 쏘아보았다. 하지만 진짜 안건은 이게 아닙니다. 진짜 안건은 숙부님께서 왜 그렇게 필사적으로 저 가짜 스캔들을 만들어내면서까지 제 아내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려 했는가 하는 점입니다. 강태준이 은하를 향해 손짓했다. 이제 이 사태의 본질에 대해 스카이밸리 리조트 프로젝트의 비상임 자문위원이자 제 아내인 신은하 씨가 직접 보고할 것입니다. 모든 이사들의 시선이 다시 은하에게 향했다.
하지만 그곳에는 더 이상 겁에 질린 어린 신부는 없었다. 은하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고 그녀의 눈빛은 얼음장처럼 차갑고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당당한 걸음으로 단상에 섰다. 그녀가 노트북을 연결하자 스크린에는 스카이 밸리 리조트의 복잡한 구조 설계도와 자재 명세서가 나타났다. 저는 지난 몇 주간 자문위원 자격으로 스카이 밸리 리조트의 설계 및 예산 집행 내역을 전면 재검토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림 없이 회의실을 울렸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 프로젝트는 총체적 부실이며 막대한 규모의 횡령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부실한 배수 시스템, 기준 미달의 철근 사용, 그리고 집안 침하 가능성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이사들은 경악했다. 그리고 이 모든 부실 공사는 예산을 부풀리기 위한 의도적인 계획이었습니다. 그녀는 다음 화면으로 넘겼다. 그곳에는 수백억에 달하는 자재 계약서들이 떠 있었다. 명세서에는 최고급 이탈리아산 대리석으로 기재되어 있지만 실제 현장에 반입된 것은 저가의 중국산 자재였습니다. 그 차액은 어디로 갔을까요? 은하는 J홀딩스라는 유령 회사의 로고를 화면 중앙에 띄웠다. 모든 비자금은 이 J홀딩스라는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세탁되었습니다. 그녀는 자금 흐름도를 펼쳐 보였다. LK건설에서 빠져나간 돈이 J홀딩스를 거쳐 여러 개의 차명 계좌로 흩어지는 과정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강민혁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거짓말. 저 여자가 뭘 안다고 감히. 저건 모두 조작된 거야. 은하는 그의 발악을 차갑게 외면한 채 마지막 증거를 제시했다. 그리고 이 J홀딩스가 그토록 집착했던 스카이 밸리 리조트의 핵심 부지. 화면에는 낯익은 주소가 떠올랐다. 바로 은하의 아버지가 빼앗긴 집터였다. J홀딩스는 불법 사채업자들을 동원해 원토지 소유주였던 제 아버지를 의도적으로 파산시켰습니다. 공시지가의 10분의 1도 안 되는 가격에 땅을 강탈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회의실은 완벽한 충격에 휩싸였다. 기업 횡령이 한 가정을 파괴한 파렴치한 범죄와 연결되는 순간이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기획하고 지시한 J홀딩스의 실소유주. 은하가 스크린에 마지막 인물 사진을 띄웠다. 그것은 강민혁이 차명 계좌 주주들과 비밀리에 만나는 장면이 담긴 사진이었다. 강민혁 상무, 당신입니다. 은하의 외침과 동시에 강태준이 손짓했다. 회의실의 육중한 뒷문이 열리고 검사와 수사관들이 들이닥쳤다. 강민혁은 자신이 완벽하게 속았음을, 태준과 은하의 연극에 놀아났음을 깨달았다. 그의 오만했던 얼굴이 절망과 공포로 일그러졌다. 그는 도망치려 했지만 이미 수사관들에게 양팔이 붙잡힌 뒤였다. 이놈들. 내 놈들이 감히 날. 그의 마지막 발악은 차가운 수갑 소리에 묻혀버렸다. 강민혁의 절규가 회의실의 값비싼 마호가니 테이블을 울렸다. 이거 놔, 날 놔, 이놈들, 태준, 내 놈이 감히. 수사관들은 그의 발악에 아랑곳하지 않고 그의 팔을 등 뒤로 꺾어 차가운 수갑을 채웠다. 이사들은 충격과 공포로 얼어붙었다. 방금 전까지 그룹의 2인자였던 남자가 한순간에 범죄자로 전락하는 광경을 믿을 수 없다는 듯 바라보았다. 그들의 시선은 이제 유일한 권력자인 강태준에게로 향했다. 강태준은 그 모든 혼란의 중심에서 미동도 없이 서 있었다. 그의 시선은 끌려나가는 숙부의 비참한 뒷모습을 차갑게 쫓았다. 강민혁이 문 밖으로 완전히 사라지자 그는 얼어붙은 이사들을 향해 몸을 돌렸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다. 오늘부로 LK그룹의 대대적인 감사를 실시한다. 강민혁 상무와 관련된 모든 부서, 모든 인원이 대상이다.
그는 아까 강민혁의 해임안에 동조했던 이사들을 한 명 한 명 짚어냈다. 김 이사, 박 이사. 당신들은 오늘부로 모든 직위에서 해제된다. 즉시 감사팀의 조사를 받도록. 반역의 대가는 분명해야지. 그의 말은 선고였고 그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했다. LK그룹의 절대 권력이 강태준에게로 완벽하게 쏠리는 순간이었다. 냉혹한 총재가 완벽하게 돌아온 것이다. 은하는 그 광경을 조용히 지켜보았다. 강태준의 무자비한 일 처리는 오싹할 정도였지만 이번에는 그것이 역겹게 느껴지지 않았다. 그것은 부패한 환부를 도려내는 외과 의사의 칼날처럼 차갑고 정확하며 필요악처럼 보였다. 그녀는 이 거대한 폭풍의 한가운데서 자신이 해냈다는 안도감과 함께 지독한 탈진감을 느꼈다. 모든 것이 끝났다. 본사에서 청운담 저택으로 돌아오는 차 안은 숨막히는 침묵으로 가득 찼다. 방금 전까지 거대한 전쟁을 함께 치른 동지였지만 이제 모든 위협이 사라진 지금 두 사람은 서로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계약의 목적이 사라진 지금 그들은 법적으로 부부였지만 감정적으로는 여전히 낯선 타인에 가까웠다. 저택에 도착하자 하인들은 두 사람을 완전히 다른 눈빛으로 맞이했다. 강민혁의 몰락 소식은 이미 저택 전체에 퍼져 있었다. 그들의 눈에는 더 이상 은하를 향한 경멸이나 호기심이 없었다. 오직 두려움과 경외심만이 남아 있었다. 은하는 이제 빚쟁이 신데렐라가 아니라 이 집안의 진정한 안주인이자 총재의 곁에서 거대한 적을 무너뜨린 전략가로 각인되었다. 강태준은 은하를 자신의 서재로 이끌었다. 그들의 동맹이 시작되었던 그리고 그의 비밀스러운 과거가 드러났던 바로 그 장소였다. 그는 재킷을 벗어 소파에 던지고 넥타이를 풀며 길게 숨을 내쉬었다. 전쟁이 끝난 장수의 모습이었다. 그는 창가에 서서 잠시 밖을 바라보더니 곧장 비서에게 전화를 걸어 몇 가지 지시를 내렸다. 강민혁이 빼돌린 J홀딩스의 모든 자산을 동결시켜 그리고 내 개인 자산 계좌에서 즉시 자금을 이체해.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신은하 씨 부친의 옛 사유지 당장 원 소유주 명의로 재매입하도록. 시세의 3배를 지불해. 그리고 관련 불법 채권으로 피해를 본 모든 이들에게 즉각적인 보상을 실시해. 은하는 그의 지시에 숨이 멎었다. 그는 단순히 빼앗긴 것을 돌려주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개인 재산을 털어서라도 그녀의 아버지가 겪었던 모든 고통과 불명예를 씻어내고 있었다. 그리고 그가 덧붙였다. 내일 아침 신진우 은하의 아버지 조경가의 명예 회복 기사를 모든 언론사에 배포해. LK그룹의 공식 사과와 함께 그가 강민혁의 불법적인 경영권 승계 계획의 피해자였음을 명백히 밝혀. 전화를 끄는 강태준이 은하를 돌아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자신도 모르게 눈물이 고여 있었다. 돈이나 땅 때문이 아니었다. 그는 그녀가 가장 원했던 것, 바로 아버지의 억울하게 더럽혀진 명예를 되찾아 주었다. 그녀가 미처 입을 열기도 전에 강태준은 책상 서랍에서 서류 한 장을 꺼냈다. 두 사람이 처음 만났던 날 서명했던 그 차가운 혼인 계약서였다. 그는 그것을 은하 앞에 테이블에 내려놓았다. 오늘부로 강민혁의 모든 자산이 동결되었고 당신 아버지의 부채는 법적으로 완벽히 소멸되었어. 불법 채권에 가담한 자들도 모두 체포됐지. 그는 펜을 함께 내밀며 말했다. 이 계약은 모든 조건이 충족되었고 이제 효력을 다했어. 당신을 이 지옥에 묶어둘 이유가 사라졌지. 서명하면 당신은 자유야. 그의 목소리는 이상할 정도로 담담했지만 은하는 그가 창밖을 바라보는 그의 굳은 옆모습에서 미세한 긴장을 읽었다. 그는 그녀가 떠날 것이라 확신하고 있었다. 은하는 계약서를 내려다보았다. 자유. 그녀가
그토록 갈망했던 단어였다. 이 지긋지긋한 집안에서 벗어나 아버지의 명예를 회복하고 다시 자신의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기회였다. 하지만 그녀의 시선은 팬이 아닌 강태준의 뒷모습으로 향했다. 함께 싸웠던 시간들, 서재에서의 비밀회의, 그가 무심코 건넸던 따뜻한 우유, 그리고 그의 서툰 위로가 스쳐 지나갔다. 그녀는 깨달았다. 처음에는 생존을 위한 족쇄였던 이 계약이 어느새 그를 이해하는 유일한 통로가 되었음을. 그 냉혹한 가면 뒤에 숨겨진 깊은 상처와 외로움을 보게 되었음을. 이 계약이 끝나면 그녀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죠? 강태준이 천천히 돌아섰다. 그의 눈에 당혹감이 스쳤. 그는 그녀가 망설임 없이 떠날 것이라 예상했던 것이다. 당신은 원하는 것을 얻었잖아. 그가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당신의 명예, 당신의 집,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왔어. 은하가 그에게 한 걸음 다가갔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두렵거나 불안하지 않았다. 모든 것이요? 하지만 난 아직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얻지 못했어요. 그녀가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당신은요? 당신은 이 계약을 파기하는 것이 당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결말인가요? 강태준은 대답하지 못했다. 그는 냉혹한 총재, 완벽한 전략가였지만 이 질문 앞에서는 무방비했다. 그는 그녀가 없는 청운담을 상상했다. 이 텅 빈 저택에 승리의 전리품과 함께 다시 혼자 남겨지는 것을. 그는 이 영리하고 용감하며 놀랍도록 따뜻한 여자를 잃고 싶지 않았다. 자신의 유일한 안식처였던 그림 속 정원을 설계했던 바로 그 여자를. 아니, 그가 마침내 인정했다. 그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잠겨 있었다. 난 당신이 떠나는 것을 원하지 않아. 그의 고백에 은하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녀는 계약서를 집어들었다. 그리고 서명하는 대신 그것을 단호하게 반으로 찢었다. 그리고 또다시 반으로 종이 조각들이 그녀의 손에서 바닥으로 흩날렸다. 강태준의 눈이 놀라움으로 커졌다. 신은하 씨, 우리에겐 이제 이게 필요 없어요. 그녀가 찢어진 종이 조각들을 바라보며 말했다. 이건 우리를 지키기 위한 방패였지. 우리를 영원히 묶어두는 족쇄가 아니었으니까. 난 떠나지 않아요. 적어도 당신이 진심으로 날 원하지 않는 한은. 법적 계약은 파기되었지만 두 사람의 마음을 잇는 진짜 계약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혹독했던 겨울이 지나고 서울의 따스한 봄이 찾아왔다. 청운담 저택의 분위기도 완전히 달라졌다. 강민혁이 사라진 그늘은 거쳤고 차갑게 얼어붙었던 저택에는 사람의 온기가 돌기 시작했다. 신은하는 더 이상 총재의 아내라는 수식어 뒤에 숨지 않았다. 그녀의 이름 앞에는 이제 LK그룹의 가장 혁신적인 프로젝트를 이끄는 유능한 전문가라는 명성이 따라붙었다. 그녀는 강민혁이 망쳐놓았던 스카이밸리 리조트 프로젝트를 완전히 새롭게 재설계했다. 그녀는 아버지의 땅을 단순한 프리미엄 힐링 가든이 아닌 지역 사회와 상생하며 자연을 치유하는 공공 디자인의 정수로 승화시켰다. 이 프로젝트는 단순한 상업적 성공을 넘어 LK그룹의 이미지를 냉혹한 기업에서 책임감 있는 기업으로 바꾸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은하의 능력은 그룹 내부에서도 완벽하게 인정받았다. 그녀는 억지로 얻어낸 자리가 아닌 자신의 실력만으로 LK그룹 신설 디자인 혁신본부의 최연소 본부장으로 임명되었다. 직원들은 더 이상 그녀를 낙하산 신데렐라로 보지 않았다. 그녀는 날카로운 통찰력과 따뜻한 리더십으로 강태준과는 또 다른 방식의 존경을 받고 있었다. 강태준 역시 변했다. 그는 여전히 LK그룹의 강력한 총재였지만 직원들은 더 이상 그를 얼음 요새나 냉혈한이라 부르지 않았다. 은하를 통해
그는 냉철한 이성 외에 타인의 아픔에 공감하고 따뜻함을 나누는 법을 배웠다. 그의 결정은 여전히 단호했지만 그 과정에는 인간적인 온기가 스며들기 시작했다. 그는 더 이상 텅 빈 서재에서 홀로 그림을 보며 과거에 갇혀 살지 않았다. 그는 이제 매일 저녁 은하와 함께 저녁 식사를 하고 그녀가 새롭게 디자인한 정원을 산책하며 하루의 피로를 풀었다. 차가운 거래로 시작된 관계였지만 목숨을 건 싸움을 함께 겪어내며 두 사람 사이에는 그 어떤 부부보다도 깊은 신뢰와 유대감이 자리 잡았다. 그들은 서로의 가장 흉측한 상처를 보았고 그것을 함께 감싸 안았다. 계약서가 찢겨나간 지 6개월이 지났지만 두 사람은 여전히 법적으로 부부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하지만 강태준은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느꼈다. 억지로 시작된 관계가 아닌 온전한 마음으로 다시 시작하고 싶었다. 그는 오랫동안 준비해온 그만의 가장 완벽한 계획을 실행하기로 결심했다. 그날 오후 태준은 은하를 특별한 곳으로 이끌었다. 그녀의 첫 작품이었던 도시 외곽의 작은 병원, 옥상 정원. 한때 잊혔던 그 공간은 태준의 비밀스러운 지원 아래 그녀가 처음 설계했던 모습 그대로 완벽하게 복원되어 있었다. 은청색 자작나무가 봄바람에 부드럽게 흔들렸고 돌벤치는 따스한 햇볕을 받아 빛나고 있었다. 여기는 은하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주변을 둘러보았다. 모든 것이 수년 전 그녀가 졸업 작품을 만들던 그때 그 모습 그대로였다. 당신이 이 모든 걸. 강태준은 그녀의 놀란 얼굴을 보며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그의 미소는 이제 더 이상 어색하거나 차갑지 않았다. 두 사람은 그녀가 디자인했던 돌 벤치에 나란히 앉았다. 태준이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따뜻했고 굳건했다. 기억나, 은하 씨. 그가 입을 열었다. 몇 년 전 이 자리에서 난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지.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회사는 숙부의 손에 넘어갈 위기였어.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지. 그의 시선이 먼 곳을 향했다. 그때 당신이 내게 우산을 건네며 비는 그칠 거예요. 라고 말했어. 낯선 사람의 그 한마디가 그 작은 온기가 지난 몇 년간 날 버티게 한 유일한 희망이었어. 그는 다시 은하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깊은 애정이 담겨 있었다. 당신은 내 인생의 비를 그치게 해준 유일한 사람이야. 내 얼어붙은 세상을 녹여줬어. 태주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의 앞에서 천천히 한쪽 무릎을 꿇었다. 그 모습은 마치 첫날 밤 그녀의 발목 상처를 치료해주던 그 모습과 겹쳐졌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의 눈에 차가운 의무감이나 계산이 아닌 오직 순수한 사랑과 진심만이 가득 담겨 있었다. 그는 품에서 작은 벨벳 상자를 꺼냈다. 신은아 씨, 지난번엔 당신을 지키기 위해, 내 이기심을 위해 차가운 계약서를 내밀었지만 그가 상자를 열었다. 그 안에는 따스한 봄 햇살을 그대로 담아낸 듯 눈부시게 빛나는 다이아몬드 반지가 들어있었다. 이번엔 내 진심이야. 어떤 계약도 조건도 의무도 없이 오직 내 심장으로만 묻고 싶어. 그가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나와 평생을 함께해 주겠습니까? 은하의 눈에 행복한 눈물이 방울져 흘러내렸다. 그녀는 숨이 막힐 듯한 감동 속에서 울며 웃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네, 강태준 씨, 기꺼이 당신과 함께라면 어디든. 태준은 환한 미소와 함께 그녀의 손에 반지를 끼워 주었다. 그는 그녀를 일으켜 세워 자신의 품에 깊이 끌어안았다. 냉혹한 총재는 이제 그 어디에도 없었다. 오직 한 여자를 온 마음 다해 사랑하고 그녀에게서 구원을 받은 한 남자만이 서 있었다. 두 사람의 입맞춤은 계약의 차가운 잉크가 아닌 영원한 다정함으로 봉인되었다. 그들의 첫날 밤
냉혹함 속에서 피어났던 그 예상치 못한 작은 다정함은 이제 두 사람의 삶 전체를 감싸 안는 영원하고 따뜻한 봄이 되었다. số 4, 2038